한국? 지금 대통령도 없는 그 나라요?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 안 마이클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제시카도 거들었죠. K-팝이나 드라마는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첨단 기술이나 혁신에서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던 중이었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자 강의실 뒤편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수십 년간 세계를 이끌어온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자부심이었을 테니까요. 천천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자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첨단 기술 특허 건수, 수출 규모, 디지털 전환 지수 등 객관적인 지표들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강의실을 채웠지만 저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하버드의 젊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존 맥켄지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단에 올라 수업을 시작했죠. 강의실은 늘 그렇듯 빽빽하게 자리가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하던 중 한국을 언급하자 교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칠판 앞에 섰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한국의 성장 과정과 현재의 위상,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연구해온 한국이라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죠. 폐허가 된 거리 굶주린 사람들 세계 최빈국이었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60년 전 한국의 모습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한국의 모습이 나왔죠. 화려한 도시의 야경,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공장들, 세계를 누비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가진 나라,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이룬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했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추락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에서 아시아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경제는 끝났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그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갑옷까지 내놓았습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이는 금 수집 현장 사진을 보자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는 일이 미국에서 가능할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고개를 저었죠.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한국은 23일 만에 무려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2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가 놀랐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의 결속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힘,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었죠. 그러나 금 모으기 운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기업들은 체질 개선에 나섰죠.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급증했고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죠. 세계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위기 극복 과정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죠. 학생들은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웃음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위기는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고 금융 시스템은 더욱 탄탄해졌죠. 한국의 저력이 세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의 저력은 단순히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경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죠.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의 일입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의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적인 대응으로 팬데믹에 맞섰습니다. 여러분은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작한 혁신적인 진단 시스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영상을 띄웠습니다. 차 안에서 검사를 받고 10분 만에 끝나는 놀라운 광경이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한 학생이 던진 질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료진들도 한국의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연락해 왔었죠. 더 놀라운 것은 마스크 앱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죠. 시민들은 긴 줄을 서지 않고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과 행정 시스템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마스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이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출입명부, 확진자, 동선 추적,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까지 모든 것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동선이 파악되고 접촉자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죠. 이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코로나19 시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죠.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었고 검사받기도 쉽지 않았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협조였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랐고 마스크 착용도 자발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마스크 착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졌죠. 이는 미국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일어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세계는 한국을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의 롤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연락해왔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얕잡아 보던 학생들의 표정에서 이제는 존중과 관심이 느껴졌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나라,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들의 힘이 있는 나라.
이제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저는 이제 그들에게 한국의 또 다른 혁신 사례를 보여주려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인 초격차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한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나요? 아마존보다 더 빠른 배송 시스템을 가진 기업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아마존보다 빠르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죠. 저는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선식품까지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마존도 당일 배송을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쿠팡은 전국 어디든 새벽 배송이 가능합니다.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인공지능이 최적의 배송 경로를 찾아내고 전용 물류센터가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오지 보급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1위였죠. 미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육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가 차원이 다르죠.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AI 기술 발전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개발 속도, 자율주행 기술 수준,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 모두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대만의 TSMC와 함께 유일하게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이게 바로 초격차 전략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로봇 도입률은 세계 1위입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초격차란 단순히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 과정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이미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은 겁니다.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구심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식 혁신입니다.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DNA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두 나라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속도였죠. 의사결정과 실행의 속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화가 부정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2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오지 기지국 설치 현황이었죠.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한국은 오지 상용화를 결정하고 1년 만에 전국망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도쿄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가 가능하죠.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의사결정 구조도 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모든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했죠. 심지어 결제 도장만 찍는데도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결단을 내리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천억 원어치 제품도 즉시 폐기했죠.
저는 1995년 이건희 회장의 핸드폰 품질 불량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불량품을 전량 폐기하고 직원들 앞에서 불태워버린 사건이었죠.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 기업이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품질 개선 회의를 몇 달씩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쳤을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카에 안주하다 전기차 전환 시기를 놓쳤죠. 하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불과 5년 만에 테슬라를 위협하는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빠른 결정과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죠. 반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신중한 검토만 거듭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죠. 지금 일본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거죠. 반면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중함보다는 속도가 항상 좋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한국은 신중함과 속도를 모두 갖추고 있죠.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한국의 스마트폰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서도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식 혁신이었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느껴졌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실천하고 있죠. 한국의 스마트 사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갔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것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의 모습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민들,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전광판, 도로 위의 자율주행 버스까지 모든 게 미래적이었죠. 이건 서울의 교통카드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심지어 택시까지도 카드 하나로 해결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아직도 종이 티켓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티켓이었죠. 전자정부 시스템도 소개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 세금 납부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도 온라인으로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있죠. 한국은 이미 모든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팩스라는 단어 자체가 박물관에 있어야 할 말이 됐죠.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관공서가 아직도 팩스를 주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의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였죠. 제가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니까요. 스마트시티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지능이 교통 흐름을 제어했죠. 쓰레기 처리부터 주차 관리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보세요. 바닥에 LED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영상 속 횡단보도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가치죠. 도시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통신이 안 되는 구간이 많죠. 서울은 지하철 전 구간에서 오지가 터집니다. 영화 스트리밍도 끊김없이 볼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결정하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를 실현했죠.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실감한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형 스마트 사회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 그게 바로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처음 한국의 교육 현장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죠.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켜진 학원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 이건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수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 각국의 수학 성취도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단연 최상위권이었죠.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수학 과학 성취도는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런데 교수님, 한국의 사교육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교육 과열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죠. 하지만 이런 치열한 경쟁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엔지니어들,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문가들 모두가 이 시스템이 배출한 인재들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첨단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스크린에는 각종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매년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미 대학 과정에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적분은 기본이고 선형대수까지 공부하죠. 이게 바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비결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에는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었죠. 경쟁이 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을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대학 진학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거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실감한 듯 했죠. 물론 이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육 시스템,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계층 이동성과 도전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었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개천에서 용난다, 한국의 오래된 속담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스크린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OECD 국가들의 세대 간 계층 이동성 지표였죠. 한국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한국에서 더 활발한 계층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 임원들 중 상당수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고위 임원 상당수가 지방 출신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자랐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능력만 있다면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할 기회는 열려 있죠. 스타트업 창업을 보세요. 화면에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현황이 나왔습니다. 쿠팡, 토스 등 젊은 창업자들이 일궈낸 성공 사례들이었죠.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배경 출신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어서 한국의 벤처 투자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투자 금액,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기업들, 한국의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정부의 지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탄탄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가 열려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었죠. 이제 미국 청년들보다 한국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자부심 강했던 하버드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이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진지한 표정들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셨나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